샬롬. 걸리버 여행기 18번째 제11장. 저자가 렁렉을 떠나 일본으로 가다 그곳에서 네덜란드 배를 타고 암스테르담으로 갔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다. 나는 스트럴드 브럭에 관한 이런 이야기로 즐거움을 느꼈으리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도무지 평범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적어도 내가 읽었던 여행기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을 접했던 기억은 없다. 만약 내가 이런 여행기가 없다고 착각한 것이라면 다음과 같이 변명해야 할 것이다. 같은 나라를 설명하는 여행자들은 어떤 사항이 매력적이라면 필연적으로 전에 기록되었을지도 모르는 사항을 똑같이 기록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선배 여행자들의 글을 그대로 베꼈다는 책망을 듣는 일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 왕국과 일본 간에는 계속 반복되는 교역이 있었기에 일본 작가들이 스트럴드 브럭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일본에 무척 짧게 머무른 데다 일본어는 전혀 몰랐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 주제와 관련하여 뭔가 문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네덜란드인이 해당 문제에 호기심을 갖고 내 결점을 보완해 주길 기대하는 바이다. 국왕은 내게 그의 궁정에서 일을 맡아 달라고 여러 번 권했지만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나의 결심이 확고함을 알고 기꺼이 떠나는 걸 허락해 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일본 왕에게 보여줄 추천장을 받는 영광까지 누렸다. 또한 그는 444개의 커다란 이 나라는 짝수를 좋아했다. 커다란 금덩이와 붉은 다이아몬드 하나를 작별 선물로 주었다. 다이아몬드는 영국에 돌아왔을 때 1100파운드에 팔았다. 1709년 5월 6일 나는 국왕과 모든 친구에게 진심 어린 작별 인사를 했다. 국왕은 무척 자비롭게도 한 명의 호위병을 붙여서 나를 글랑겐스탈트까지 안내해 주라고 지시했다. 이 항구 도시는 섬의 남서부에 있었다. 엿새 뒤에 나는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탔고 보름 동안 항해했다. 우리는 일본 남동부에 있는 자모시라는 작은 항구 도시에 내렸다. 도시는 비좁은 해협의 서부에 있었는데 해협에서 북쪽으로 나아가면 기다란 만이 나타났고 그만의 북서쪽의 수도인 에도가 있었다. 상륙할 때 나는 넉렉 국왕이 발부한 일본 국왕에게 보내는 추천장을 세관원에게 보여줬다. 그들은 넉렉 국왕의 인장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내 손바닥만큼이나 넓었다. 인장에는 절름발이 거지를 땅에서 일으켜 세워 걷게 하는 왕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도시 관리들은 국왕의 진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나를 공식적인 사절로서 대했다. 그들은 마차와 하인을 제공하고 에도까지 가는 비용을 부담했다. 수도에 도착한 나는 황제를 아련했고 진서를 제출했다. 진서는 엄청난 격식을 준수하며 개봉되었고 동역관이 그 내용을 황제에게 보고했다. 일본 황제는 내가 무엇을 요청하든 형제 같은 넉렉 왕을 위해서 들어주겠다고 말했다. 동역관은 네덜란드인과의 일을 처리하고자 고용된 사람이었는데 그 생김새를 보고 나를 유럽인이라 판단하고 왕의 명령을 유창한 네덜란드어로 다시 말했다. 나는 전에 이미 결심한 바에 따라 나를 네덜란드 상인으로 소개했다. 또한 아주 먼 나라에서 남파당에 그곳에서 바다와 육지를 거쳐서 넉레에 왔으며 그곳에서 다시 일본으로 배를 타고 왔다고 했다.
이어 나는 동포들이 이 나라와 빈번히 거래하는 걸 알고 있으니 여러 동포와 함께 유럽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한 다음 나가사키까지 안전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왕명을 내려달라고 아주 공손하게 요청했다. 나는 그 외에 한 가지를 더 간청했는데 나의 은인인 렁렉 왕을 봐서라도 네덜란드인이라며 응당해야 할 십자가를 밟는 의식을 면제해 달라고 했다. 동시에 운이 따르지 않아 일본까지 오게 되었으며 교역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니 그 점을 잠작해 달라고 했다. 두 번째 간청을 듣게 된 일본 황제는 조금 놀란 기색이었다. 그는 네덜란드인 중에 그런 일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자는 처음 봤다고 하면서 내가 정말 네덜란드인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기독교인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왕은 내가 내세운 이유가 그럴듯하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주로 넉네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내 특이한 부탁을 들어주는 이례적인 호의를 보였다. 하지만 그 일은 반드시 은밀하게 처리해야 하며 관리들이 마치 깜빡하여 나를 봐준 것처럼 되어야 한다고 했다. 왕은 이 비밀이 내 동포 그러니까 네덜란드인들에게 발각되면 항해 중에 살해당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나는 통역관을 통해 왕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당시 일부 병력이 나가사키로 진군할 예정이었고 왕은 부대 주의관에게 나를 그곳까지 안전하게 안내하되 십자가 밟기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신경 써서 면제해 주라고 명령을 내렸다. 1709년 6월 9일 아주 길고 힘든 여정을 거친 뒤에 나는 나가사키에 도착했다. 나는 곧 암스테르담의 안보이나 호 소속 선원들 몇 사람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 그 배는 450톤짜리 튼튼한 배였다. 나는 네덜란드에서 오래 살았고 레이던 대학교에서 공부한 적도 있어서 네덜란드어를 유창하게 했다. 그들은 호기심이 생긴 모양인지 내가 어떤 항해를 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물었다. 나는 이야기를 최대한 짧고 개연성 있게 만들어 들려줬지만 진심은 대부분 숨겼다. 나는 네덜란드인을 많이 알고 있었다. 그래서 부모의 이름도 꾸며낼 수 있었고 내 부모가 네덜란드 동부 헤델르란트 지방에 사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둘러댈 수도 있었다. 나는 테오도로스 판글로트라는 선장에게 뱃삭을 얼마나 지불하는 게 좋겠냐고 물었는데 그는 내가 의사인 걸 알고 선의로 일해주면 뱃삭을 절반만 내도 좋다고 했다. 항해 전에 몇몇 선원들이 내게 십자가를 밟는 의식을 치렀냐고 자꾸 물었다. 나는 일본 황제와 궁정에 요구하는 모든 세부 사항을 만족시켰다는 두루뭉술한 대답으로 그런 질문을 피했다. 하지만 선원 중에도 악의가 넘치는 악당 같은 자가 있어서 어떤 일본인 관리에게로 가서 나를 가리키며 아직도 십자가를 밟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 관리는 나를 봐주라는 지시를 받았기에 그자의 어깨를 대나무로 20번 두들겼다. 이후에 나는 그런 질문으로 곤란한 일을 겪지 않았다. 귀국 항해에 관해서는 별로 보고할 사항이 없다. 우리는 순풍을 받으며 희망봉으로 나아갔고 신선한 물을 확보하는 동안만 그곳에 머물렀다. 4월 6일에 우리는 안전하게 암스테르담에 도착했다. 항해 중에 병으로 죽은 선원은 3명밖에 되지 않았고 기내 해안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선원이 앞 돛대에서 바다로 떨어져 죽는 사고가 있었다. 암스테르담에서 나는 시청 소유의 작은 배를 타고 영국으로 떠났다.
1710년 4월 10일 배는 다운수에 입항했다. 나는 다음날 아침 상륙하여 5년 반 만에 조국을 다시 보게 되었다. 나는 곧장 레드리프로 떠났고 같은 날 오후 2시에 집에 도착하여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던 아내와 아이들을 보았다. 제1장 저자가 선장 자격으로 주랑하다. 선원들이 그에게 대항할 응모를 꾸미고 그를 선실에 오랫동안 감금했다가 미지 해안에 내려놓다. 저자가 그 지역 안으로 여행하고 거기서 만난 기이한 동물 야후에 관해 묘사하다. 두후 이눔을 만나다. 나는 집에서 5개월 정도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아주 행복하게 보냈다. 그때 그렇게 사는 게 삶의 보람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나는 임신 중이어서 힘든 아내를 집에 혼자 남겨두고 어드벤처라는 배의 선장이 되어 달라는 유리한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 배는 350톤의 튼튼한 상선이었다. 나는 이제 항해술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선장을 하고 싶었고 선상 의사 노릇은 이제 질렸기에 로버트 퓨어포이라는 유능한 의사를 선의로 고용했다. 물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언제든 선의 노릇을 할 수도 있었다. 우리는 1710년 9월 7일 포츠머스를 떠나 14일에 브리스트 추신 폭곡 선장을 가나리아 제도 테네리페에서 만났다. 그는 목재를 베어 수입하기 위해 캠페체만으로 가는 중이었다. 16일에 그는 폭풍을 만나 우리와 떨어지게 되었다. 나는 귀국한 뒤에 그의 배가 침몰했으며 선실 담당 사원 한 명을 제외하고 아무도 탈출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고 훌륭한 뱃사람이었지만 다소 지나치게 자신의 의견을 확신했다.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그가 파멸한 원인이 되었다. 그가 내 조언을 따랐더라면 지금까지도 나처럼 그의 가족과 함께 집에서 별일 없이 지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열사병으로 선원이 몇 사람 죽는 바람에 나는 보충 선원을 고용해야 했다. 배의 고용주인 상인들이 바베이도스와 리워드 제도에 들르라고 했기에 그곳에서 선원을 보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나는 곧 그 일을 무척 후회했다. 나중에 그때 채용한 대다수 선원이 실은 전에 해적 노릇을 한 자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배엔 50명의 선원이 있었고 나는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남태평양의 인디언들과 교역하고 최대한 많은 문물을 구경하며 새로운 발견을 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내가 추가로 채용한 악당들은 다른 선원들까지 꼬드겨 나를 감금하고 배를 차지할 음모를 꾸몄다. 어느 날 아침 그들은 선장실로 몰려와 내 손발을 묶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배 밖으로 던져버리겠다고 위협했다. 나는 포로가 되었으니 그들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은 내게 맹세를 시킨 뒤 줄을 풀어 주었지만 내 다리 한쪽을 침대 근처에 사슬로 묶어 놓았다. 선장실 앞엔 나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장전된 총을 든 보초를 세웠다. 그 보초는 내가 탈출하려고 하면 나를 죽여도 좋다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내게 먹고 마실 것을 주었으나 배의 운항은 자신들이 장악했다. 그들은 내 배를 해적선으로 둔갑시켜 스페인 배들을 약탈하려고 했지만 인원이 부족하여 여의치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우선 배에 실은 물건을 팔아치우고 마다가스카르로 가서 추가로 선원을 모집할 계획을 세웠다. 나는 감금한 뒤에 그들과 한패인 선원이 여러 명 죽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몇 주 동안 항해하며 인디언들과 교역했다. 하지만 나는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선실의 포로로 감금당한 데다가 툭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제는 꼼짝없이 죽는 몸이라고 생각했다. 1711년 5월 9일 제임스 웰치라는 자가 내 선실로 와서 선장이 나를 해안에 내려놓으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나는 그건 너무 잔인한 저사이니 재고해달라고 통사정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무도 누가 새로운 선장인지 말해주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기다란 보트에 강제로 밀어넣고 새 것이나 다름없는 가장 좋은 신사복을 입게 했다. 작은 리넨 보따리도 챙겨가게 했지만 무기는 단 것 말고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게 했다. 그들이 내 주머니를 뒤지는 짓까지는 하지 않았으므로 돈과 다른 사소한 필수품 몇 가지는 챙길 수 있었다. 그들은 5km 정도 노를 저어 가더니 어떤 해안가에서 나에게 내리라고 했다. 나는 여기가 어느 지역인지 말해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건 마찬가지이며 선장이 배쯤을 팔아버린 직후 처음 발견하는 육지에다 나에게 내려놓으라고 지시했다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들은 나를 배에서 빨리 내리라고 하더니 문구적거리면 민물에 휩쓸릴지도 모르니 서두르라고 충고하고는 횡하니 떠나가 버렸다. 나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또 곧 견고한 땅 위를 걷게 되었다. 나는 강둑에 앉아 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지 궁리했다. 조금 기운을 차린 뒤 나는 그 미지의 지역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고 길 위에서 만나는 첫 야만인에게 내 운명을 의탁하기로 했다. 나는 그 야만인에게 팔찌, 유리 반지, 그 외에 자질구레한 장신구를 내놓으면서 내 목숨을 구해볼 생각이었다. 선원들은 항해할 때 보통 그런 걸 몸에 지니고 다니는데 나 역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 땅은 길게 열을 이룬 나무들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누군가 규칙적으로 심은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자란 것들이었다. 풀이 아주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고 규리밭도 몇 두둑 보였다. 나는 뒤나 옆에서 기습을 받거나 화살이 갑자기 날아오는 상황이 생길까 두려워하며 지극히 신중하게 걸어갔다.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던 중에 어떤 다져진 길을 만났는데 사람의 발자국도 많고 소 발자국도 몇 개 있었지만 대다수는 말 발자국이었다. 마침내 나는 들판에서 어떤 동물들을 보게 되었다. 나무 위에도 같은 종이 한두 마리 앉아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아주 특이하면서 흉측했고 그래서 조금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들을 더 잘 관찰하기 위해 덤불 뒤에 숨었다. 몇 마리가 내가 숨은 곳 가까이 다가왔고 덕분에 나는 그들의 모습을 좀 더 뚜렷하게 살펴볼 기회를 얻었다. 그들의 머리와 가슴은 털로 수북하게 뒤덮여 있었는데 몇 마리는 털이 꼬불꼬불했고 다른 몇 마리는 털이 곧았다. 염소 같은 수염을 달고 있었고 등, 다리, 발 앞부분에 털이 길게 나 있었지만 몸의 나머지 부분은 털이 없는 황갈색 피부였다. 그들에겐 꼬리가 없었고 엉덩이에도 털이 전혀 없었지만 항목만은 예외였다. 땅에 앉을 때 다치지 말라고 자연이 배려해 준 결과이리라. 그들은 눕기도 하고 자주 뒷발로 일어서기도 했지만 때로는 땅에 앉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람쥐처럼 민첩하게 높은 나무로 올랐는데 앞발과 뒷발에 있는 끝이 갈고리처럼 날카롭게 굽은 튼튼하고 쭉 뻗은 발톱 덕분이었다. 그들은 종종 엄청나게 민첩하게 도약하고 뛰어넘고 휙휙 달렸다. 암컷은 수컷처럼 크지는 않았다. 그들은 머리에 길고 굳은 털이 나 있었고 항문과 음부를 뺀 나머지 몸엔 일부의 잔털만 나 있었다. 저통은 축 처져서 양쪽
앞발 사이까지 내려와 있었고 걸을 때에는 종종 거의 땅에 닿는 것이 보였다. 털은 성별을 가리지 않고 갈색, 붉은색, 검은색, 노란색 등 여러 색깔이었다. 나는 여태까지 온갖 여행을 많이 했지만 이 정도로 불쾌한 느낌을 주고 또 이 정도로 커다란 반감을 일으키는 동물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경멸과 혐오감을 견디지 못하면서 저 동물은 이제 그만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덤불에서 벗어나 인디언의 오두막이라도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아까 봤던 그 밟아 다져진 길로 나아갔다. 하지만 그리 멀리 가지도 않았는데 아까 본 동물 한 마리가 앞길을 완전히 가로막고 나를 쳐다보며 다가왔다. 그 추한 괴물은 나를 보자 눈과 코와 입을 흉측하게 일그러뜨리며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을 보는 것처럼 빤히 쳐다봤다. 이어 내게 가까이 다가오며 앞발을 들어 올렸는데 호기심이 생겨서 그러는 건지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여하튼 나는 단검을 뽑아 그 동물을 칼등으로 세게 한번 내리쳤다. 감히 칼날로 공격하지는 못했지만 가축을 죽이거나 불구로 만든 게 알려지면 가축의 주인들이 내게 화를 낼지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 짐승은 아픔을 느끼자 뒤로 물러서면서 엄청나게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그러자 적어도 40마리는 되는 짐승 무리가 옆 들판에서 내 주변으로 모였는데 하나같이 끔찍한 얼굴을 찡그리며 악을 쓰고 있었다. 나는 근처 나무로 달려가 등을 대고 단검을 휘두르며 그 짐승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러자 이 망할 것들 중 몇 마리가 뒤에 있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나무로 뛰어올라 거기서 내 머리 위로 갈기기 시작했다. 나는 나무 줄기에 바싹 붙어 그 배설물을 꽤 잘 피했다. 하지만 내 주변 사방으로 떨어진 분뇨가 풍기는 악취에 거의 질식할 지경이었다. 이렇게 공경에 빠진 중에 나는 갑자기 이 짐승들이 온 힘을 다 짜내어 황급히 달하는 모습을 보았다. 곧 나는 과감히 나무 근처를 벗어나 아까 그 길로 다시 나아갔다. 대체 이 짐승들은 달아나게 한 게 대체 이 짐승들을 달아나게 한 게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왼쪽을 보니 한 마리 들판을 조용히 걸어가는 중이었다. 나를 괴롭히던 짐승들은 바로 이 말을 보고 도망친 것이었다. 말은 내게 가까이 다가오면서 조금 놀란 기색이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호기심을 드러내면서 내 얼굴을 자세하게 살폈다. 말은 여러 번 내 주위를 돌면서 내 손과 발을 관찰했다. 나는 가려던 길을 계속 가고자 했으나 말이 이내 막아섰다. 하지만 그 태도는 아주 온화했고 폭력적인 면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 말과 나는 한동안 서로 쳐다보며 서 있었다. 마침내 나는 대담하게도 쓰다듬을 생각으로 말의 목을 향해 손을 뻗었다. 나는 기수가 처음 만난 말을 다루는 방식대로 행동하면서 기수의 휘파람 소리도 흉내냈다. 하지만 말은 내 정중한 행동을 무시했고 고개를 젓고 이마살을 찌푸리며 왼쪽 앞발을 살며시 들어 내 손을 거부했다. 이어 말은 서너 번 울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말의 울음소리와는 무척 달라서 자신만의 어떤 언어로 혼자 말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나와 말이 그렇게 서로 살피는 동안에 다른 말이 접근해 왔다. 나중에 온 말은 나와 마주보던 말에게 아주 정중한 태도로 다가왔고 서로 오른쪽 앞발급을 살며시 내밀어 쓰다듬은 다음 번갈아 여러 번 울었다.
이 울음소리는 거의 명료하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두 마리 말은 뭔가 상의라도 하는 것처럼 잠시 서성거렸는데 나란히 앞뒤로 걷는 모습이 마치 중대한 일을 의논하는 사람들 같았다. 그러면서도 자주 내게 눈을 돌리면서 내가 도망치지 않는지 감시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짐승이 보여주는 그런 의젓한 행동에 놀랐고 또 이 나라 주민들이 그에 비례하는 이성을 지녔다면 분명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민족일 거라고 판단했다. 이런 생각에 나는 무척 위안을 받았고 민가나 마을을 발견할 때까지 혹은 주민을 만날 때까지 계속 앞으로 걸어가 보기로 했다. 나는 두 마리 말을 그냥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고 길에 올랐다. 그러자 첫 번째 만난 잿빛 얼굴 얼룩말이 내가 빠져나가려는 모습을 보고 무척 표현력이 풍부한 어조로 울어댔다. 그 소리를 들은 나는 마치 어떤 뜻인지 알겠다는 착각마저 들었다. 어쨌든 그 소리에 나는 몸을 돌려 그 말의 근처로 가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나는 이 모험이 어떻게 끝날지 잘 알지 못해서 막연한 고통을 느꼈지만 두려움을 가능한 한 감추었다. 아무튼 내가 지금 이 상황을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걸 쉽게 짐작했을 것이다. 두 마리 말은 내게 가까이 와서 무척 진지하게 내 얼굴과 손을 살폈다. 잿빛 말은 오른쪽 앞발 굽으로 내 모자 온갖 곳을 문질러서 마구 구겨 놓는 바람에 나는 모자를 벗고 정돈하여 다시 써야 했다. 그러자 잿빛 말과 친구인 갈색 말은 무척 놀란 것처럼 보였다. 갈색 말은 내 윗옷의 늘어진 부분을 만졌는데 말들은 그것이 내 몸 주위에서 늘어진 것을 알고 연신 놀랍다는 기색이었다. 갈색 말은 내 오른손을 만졌는데 손의 색깔과 부드러움에 감탄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발굽과 발목 사이로 내 손을 너무 세게 쥐어짜서 나는 무심결에 커다란 소리를 내질렀다. 이후로 말들은 최대한 살살 나를 만지려고 조심했다. 그들은 내 신발과 스타킹에 무척 당황한 모양이었다. 그래서 두 물건을 자주 만지고 다양한 몸짓을 하면서 서로에게 울음소리를 냈다. 그들의 모습은 새롭고 난해한 현상을 만나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철학자의 모습 그대로였다. 전반적으로 이 짐승들의 행동은 무척 질서정연하고 이성적이며 대단히 예리하고 신중했기에 나는 마침내 이 말들이 마법사가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틀림없이 어떤 계획이 있어서 저런 모습으로 둔감했으리라. 이렇게 말의 모습으로 둔감해 길에서 만나는 이방인을 데리고 심술풀이 하는 것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아주 먼 지역에 사는 사람의 너무나 다른 옷, 용모, 안색에 정말로 놀란 것일 수도 있었다. 추리가 여기에 이르자 나는 대담하게 그들에게 말했다. 신사 여러분, 아무래도 여러분은 마법사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마법사라면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지요. 나는 신뢰를 무릅쓰고 여러분에게 내가 부른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이곳 해안까지 밀려온 불쌍하고 비참한 영국인이라는 걸 알리고자 합니다. 부디 간청하건대 두 분 중 한 분께서 마치 진짜 말로 둔갑한 것처럼 저를 등에 태우고 제가 고통을 덜 수 있는 집이나 마을로 데려다 주셨으면 합니다. 호의에 보답하고자 여러분에게 이 칼과 팔찌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말을 마치자마자 주머니에서 그 물건들을 꺼냈다. 그들은 내가 말하는 동안 조용히 서 있었고 무척 주의를 기울이며 내 말을 듣는 것 같았다. 내 말이 끝나자 그들은 서로를 향해 계속 울음소리를 냈다. 내가 보기에
진지한 대화를 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이 쓰는 말이 감정을 아주 잘 표현하고 그 단어도 중국어보다 훨씬 수월하게 알파벳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이 여러 번 야후라는 말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알아듣게 되었다. 비록 뜻을 추측하는 건 불가능했지만 두 마리 말이 대화하느라 바쁜 사이에 나는 그 단어를 입에 익히려고 애썼다. 그리고 대화가 끊겨 조용해지자마자 대담하게 큰 목소리로 최대한 말 울음소리를 흉내내며 야후라고 발음했다. 이에 그들은 눈에 띌 정도로 놀랐고 잿빛 말은 마치 내게 올바른 억양을 가르쳐 주겠다는 듯이 그 단어를 2번 반복하여 말했다. 나는 최대한 그대로 따라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매번 말할 때마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이 있었다. 그러자 갈색 말은 내게 2번째로 어떤 단어를 알려주려고 했는데 발음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다. 하여튼 그것을 소리 나는 대로 옮겨보자면 후이눔이었다. 이 단어는 야후를 발음할 때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2~3번 시도하니 발음이 나아졌다. 그들은 나의 언어 능력에 몹시 놀라는 것 같았다. 내 추측의 친구 사이인 2말은 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는 모양이었다. 그러다가 둘은 전처럼 서로의 발굽을 쓰다듬는 인사를 하면서 헤어졌다. 잿빛 말은 내게 신호를 보내 자기 앞에서 걸으라고 했다. 나는 더 나은 지도자를 만나기 전까지 그런 지시를 따르는 것이 신중한 자세라 생각했다. 나의 걸음 속도가 느려지면 말은 훈훈 하고 소리쳤다. 나는 빨리 걸으라는 뜻을 짐작하고 몸이 지쳐서 더 빨리 걸을 수 없음을 말에게 최대한 이해시켰다. 하지만 말은 잠시 서서 내가 쉬어갈 수 있게 했다. 제2장 저자가 후 이놈의 안내를 받아 그의 집으로 갔다. 그 집과 그곳에서 받은 접대에 대해 묘사하다.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던 저자가 마침내 안도하다. 그가 이 나라에서 식사하는 방식을 설명하다. 5km 정도 걸어가자 우리는 어떤 기다란 건물에 도착했는데 목재를 땅에 박고 잔가지를 가로질러 엮어 만든 집이었다. 낮은 지붕은 지프로 덮여 있었다. 이제 나는 조금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다. 나는 장난감을 몇 개 꺼냈다. 아메리카의 흉포한 인디언이나 다른 곳의 야만인들에게 선물로 주려고 여행자들이 흔히 들고 다니는 것들이었다. 어쨌든 이 장난감들이 그 집 사람들을 만족시켜 그들이 나를 친절하게 받아주길 바랐다. 나를 안내한 말은 먼저 들어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들어가 보니 커다란 방이 있었는데 바닥은 찰흙으로 매끈하게 처리되어 있었고 한쪽 면엔 선반과 여물통이 설치되어 있었다. 방에는 늙은 말 3마리와 암말 2마리가 있었는데 여물통에서 뭔가 먹고 있지는 않았고 몇 마리는 뒤쪽 허벅다리를 깔고 앉아 있었는다. 나는 그것을 보고 무척 놀랐다. 하지만 나머지 말들이 집안일을 열심히 돌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그보다 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집안일을 하는 말들은 평범한 가축처럼 보였다. 어쨌든 나는 그 장면을 보고서 앞서 했던 생각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 짐승은 이토록 교화시킬 수 있는 민족이 있다니 분명 온 세상을 다 뒤져도 이 민족의 지혜에 맞설 다른 민족은 찾을 수 없으리라. 바로 내 뒤에 들어온 잿빛 말은 내가 혹시 다른 말들에게 당할지도 모르는 부대접을 사전에 막아줬다. 그는 다른 말들에게 여러 번 권위있게 울음소리를 냈고 다른 말들도 그에 맞추어 응답했다. 이 방 너머엔 방이 3개 있었는데 집의
끝까지 가려면 세 개의 문을 통과해야 했다. 이 문들은 긴 복도의 일렬로 서로 마주보고 설치되어 있었다. 우리는 두 번째 방을 지나 세 번째 방으로 향했다. 여기서 제핀 말은 내게 잠깐 서 있으라면서 먼저 들어갔다. 나는 두 번째 방에서 기다렸고 집의 주인과 안주인에게 전달할 선물을 준비했다. 선물은 두 개의 칼과 모조 진주로 만든 세 개의 발찌, 작은 거울과 구슬 목걸이였다. 말의 울음소리가 서너 번 정도 들렸고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렸지만 말 울음소리 말고 다른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그 울음소리는 잿빛 말의 것보다 더 날카로웠는데 한두 번 들렸을 뿐이었다. 나는 이 집이 정말 대단한 사람의 거처가 틀림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입장 허가를 받은데 이렇게 많은 의식이 필요한 걸 보니 자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런 대단한 사람을 시중 드는 게 죄다 말이라는 사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그때까지 겪었던 고통과 불행으로 나의 머리가 좀 혼란스러워져 헛것을 보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됐다. 나는 정신을 바싹 차리고 나 혼자 남은 방 안을 이리저리 둘러봤다. 그 방은 첫 번째 방처럼 가구를 들여놓았지만 훨씬 품격이 있었다. 나는 몇 번이고 눈을 비볐지만 여전히 같은 물건들만 보였다. 나는 이게 꿈이길 바라면서 깨어나려고 내 팔과 옆구리를 꼬집어 보기도 했다. 그래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나는 이 모든 상황이 주술과 마법으로 생긴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을 여유가 없었다. 잿빛 말이 문으로 와서 자신을 따라 세 번째 방으로 들어오라고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무척 아름다운 안마를 봤는데 망아지 두 마리와 함께 지프로 된 깔개에 엉덩이를 대고 앉아 있었다. 깔개는 꽤 솜씨있게 만들어진 것으로 아주 산뜻하고 정결했다. 안마는 내가 들어오자 이내 깔개에서 일어나 내게 가까이 왔다. 끝.